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72세가 된 할줌바예요. 저희 둘째 며느리가 그러는데 요즘 다들 젊은 할머니를 할줌마라고 부른다면서요? 저도 젊은 할머니이고 싶은 욕심에 익명이고 얼굴도 안 보이니 할줌마라고 절 소개해봤습니다. 사실 이건 지금 저희 둘째 며느리가 타자를 쳐주고 있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불러주고 있고요. 요즘 할머니들은 다 컴퓨터도 잘하고 스마트폰도 잘 쓰고 한다는데 전 평생 떡집에서 떡만 만들던 사람이라 그런가 영 어렵네요. 그래도 요즘은 손주들 덕분에 스마트폰 사용법도 익히고 얼마 전엔 커피숍에 가서 키오스크도 이용해 계산도 해봤습니다. 더불어 적립이란 것도 했고요. 그래도 아직 컴퓨터는 많이 어렵긴 합니다. 요즘은 나이 든 노인들도 다 컴퓨터도 쓰고 한다는데 전 그쪽으론 영 젬병이에요. 사실 겁이 많은 성격 탓도 있겠지만 평생을 꼬장꼬장한 남편 옆에서 길을 못 펴고 살던 습관이 아직 남아서 뭔가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 그리고 도전하는 도중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제 남편은 5년 전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이렇게 욕을 하긴 해도 남편이 제게 참 잘했어요.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한 남자이긴 했지만 나름 세심하고 다정하고 무엇보다 평생 한눈 한 번 안 팔고 저만 바라보면서 살던 남자였어요. 아들 둘 키우면서 고생도 참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제 앞으로 물려주고 간 재산이 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 재산과 죽은 남편에 얽힌 저의 신기한 경험을 좀 들려드릴까 하고 이렇게 둘째 며느리에게 대피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자주 보던 채널이라 그런지 좀 긴장되긴 하네요. 이 사연이 뽑힐지 뽑히지 않을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주변이 없는 저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5살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흔한 중매로 만났는데 남자가 인물은 별론데 참 성실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성실함 하나 믿고 전 두 번째 만남에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은 그때 당시 방앗간을 했어요. 꽤 잘 사는 집 아들이었던 남편의 부모님이 결혼하고 차려주신 거였죠. 규모는 작았지만 남편은 꽤 성실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방앗간으로 출근했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앗간에 작은 부엌을 두고 아침, 점심, 저녁을 거기서 해결할 만큼 저희 둘은 참 열심히 살았죠. 두 사람이 궁합이 잘 맞았는지 운대가 잘 맞았는지 처음엔 작은 방앗간으로 시작했던 구멍가게를 조금 넓히게 되고 나중엔 떡집을 겸하게 되고 떡집이 입소문이 나면서 그 주변 지역에선 꽤 이름 있는 떡집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소규모의 떡집은 곧 큰 상가 한 채를 통째로 쓸 만큼 커졌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밀려드는 주문에 가게는 북적였고 저희 부부는 건물을 올릴 만큼 많은 돈을 벌게 되었죠. 저희 부부가 첫 건물을 올린 것이 첫애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이었으니 아마도 결혼하고 17년 되고서였나 봐요. 하여튼 저희는 그때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인부를 쓰긴 했지만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과 맛이 다르기에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 밤낮 없이 최선을 다했고 저희 떡집은 다른 지역에서도 주문을 할 만큼 유명해졌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 건물은 한 채에서 두 채가 되고 두 채에서 세 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는 사이에 저희 부부 사이는 어땠냐고요? 성실함이 장점이었던 남편은 참 많은 단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낭만적이거나 자상하다거나 하는 것은 기대도 못했고요. 아침엔 일어나면 물을 떠다 받쳐야 했고 삼시세끼 꼭 갓 지은 쌀밥을 대령해야 했어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고생한 부인에게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피곤하지라는 따뜻한 위로 한번 건넨 적 없는 정말 가부장 그 자체인 남자였죠.
지금 생각하니 그래 다른 사람들처럼 밖에서 술 안 먹고 바람 안 피우는 게 어디냐 하며 그 무뚝뚝함을 참고 살았던 세월이 참 기네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원하지도 생각지도 않던 방법으로 그 긴 세월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제가 45살이 되던 해였어요. 무심하게 툭 제게 서류봉투를 건네더군요. 여보, 이게 뭐예요? 아, 보면 몰라? 퉁명스럽게 던진 말에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봉투엔 무슨 서류가 산더미처럼 들어있었는데 열어보니 대충 건물과 집 그리고 가게를 모두 부부 공동 명의로 돌려놓은 문서였어요. 사실 어차피 요즘 같은 시대야 소송하면 그 재산 모두 분할받을 수 있지만 저희 때는 그랬나요? 그냥 안 주면 못 받는 거고 그런 줄만 알고 살았는데 사실 이혼할 마음도 없었지만 남편의 그런 행동이 제게는 큰 선물 같았어요. 마치 저를 믿고 한 사람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속뜻이 들리는 것만 같았죠.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고맙다는 남편의 무뚝뚝한 마음 표현 같아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군요. 저는 그 서류를 잡고 펑펑 울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 왜 울고 난리야? 하더니 제 곁으로 와서 그러더군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고. 애들 다 키우고 장가 보내고 나면 시골에 별장도 짓고 당신 좋아하는 채소도 키우면서 응? 살면 좋지 않겠어? 더듬더듬 말하는데 남편의 딱딱한 마음속 진심이 어찌나 따뜻했는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꼭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리 말하며 눈물을 닦고 환히 웃었죠. 그 후에도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밤낮 없이 일하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장성한 두 아들은 1년 텀을 두고 나란히 결혼하게 되었어요. 첫째 며느리는 똑부러졌어요. 꽤 똑똑하고 야무진 구석이 있는 아이였어요. 워낙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아이였는데 성격은 좀 여우 같은 면이 있었죠. 가끔 와서 애교도 피우고 뭐 사달라고 어리광도 떨고 마치 막내딸같이 살가운 구석이 있는 애였어요. 반면 둘째는 좀 곰 같고 수터분한 애였어요. 대신 묵묵하고 무거웠죠. 첫째와 둘째 며느리가 바뀌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을 만큼 두 며느리가 참 달랐어요. 그래도 뭐 어때요? 어떤 며느리든 아들과 잘 살아주면 감사한 거죠. 저희 부부는 둘 다 내 자식 하나 더 생긴다 생각하고 제 자식처럼 아끼며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둘째의 결혼식을 마친 날 밤, 남편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꺼낸 적 없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때 약속했던 거, 땅 샀어. 전 하도 오래전 일이라 까맣게 까먹고 있었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죠. 뭔 말이에요? 우리 늙으면 집 지어서 내려가기로 했잖아. 그거 땅 샀어. 아주 넓어. 곧 건축업자 만날 건데 평소에 당신 살고 싶었던 집 있으면 사진이나 몇 장 보내보든가. 건축가한테 뭐 말이라도 해보게. 무뚝뚝하고 거친 말 끝에 절 생각하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난 어디든 좋으니까 당신 원하는 집에서 살아요. 대신 나 마당에 작은 정자 하나만 지어줘요. 거기서 당신이랑 고스톱이나 치면서 살게. 남편은 쑥스러운 듯 씩 웃더니 그러더군요. 지금까지 고생 많았네. 일에 미쳐 사는 것 같던 남편은 거짓말처럼 가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제 진짜 편안할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불행은 꼭 가장 행복하기 직전에 찾아오더군요.
바로 남편의 대장암 소식이었어요. 병원에선 손 쓰기엔 너무 늦었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길어야 6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편히 살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병원이라니. 남편이 너무 가엾고 혼자 남겨줄 저도 너무 가여웠죠. 하지만 남편은 꿋꿋했습니다. 혼자 뭔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더니 덤덤하게 병원으로 들어갔죠. 병실에 누운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제게 그러더군요. 울지 말어.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사람 다 죽는 거야. 그냥 좀 더 빨리 가는 거지. 난 남은 시간 자네랑 좀 즐겁게 보내다 가고 싶어. 이렇게 우는 거 말고. 슬펐지만 남편의 말이 맞았죠. 그래서 결국 전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눈물을 닦고 밝게 웃어 보였죠. 저는 남편을 옆에서 살뜰히 간호했어요. 늙은 몸에 지치기도 했지만 남편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날 밤은 기분이 이상했어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절 부르더군요. 여보, 준철이 엄마. 전 잠시 붙였던 눈을 뜨고 남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늘 골골대던 남편의 컨디션이 무척 좋아 보였어요. 아, 여보, 오늘은 좀 기운이 나요? 아주 좋아. 나 메론 좀 깎아다 줘. 이 밤에 갑자기 무슨 과일인가 싶었지만 통 뭘 먹지 못하던 남편이 갑자기 음식을 찾으니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아유, 잠깐만 기다려요. 저는 정성스럽게 메론 한 통을 깎아와 남편에게 내밀었고 남편은 메론 한 통을 혼자 싹 다 먹어치웠습니다. 아이고, 배부르다. 입을 쓱 닦은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그러더군요. 여보, 나 죽으면 절대로 재산 애들 주지 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니. 어허, 울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죽기 전에 애들한테 재산 양도하거나 나눠줄 생각 절대로 하지 말란 말이야. 왜요? 내가 그 고생한 게 다 자식들 잘 살게 하려고 한 건데.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간밤에 꿈을 꿨는데 새끼 여우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당신을 물어뜯더라고. 내가 영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냥 내 말 듣고 그렇게 해. 이거 꼭 지켜야 해. 남편은 뜨뜻미지근한 제게 새끼손가락을 걸어 약속까지 받아내고야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남편은 7개월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대화가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좀 더 잘해줄 걸, 몇 마디 더 할 걸. 저는 정말 깊은 슬픔과 후회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평생 동지이자 동료이자 친구이자 남편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니까요. 그렇게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간 남편이 야속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저는 한 달을 그렇게 집에 틀어박혀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그 사이 남편의 모든 재산은 공동 명의자인 저의 소유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집에만 틀어박혀 산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집으로 큰 며느리가 찾아왔더군요. 손에는 먹을 것을 잔뜩 들고요. 어머니! 오냐, 그래. 우리 큰 며느리 왔구나. 기분은 좀 괜찮으세요? 좀 살만하면 힘들고, 살만하면 힘들고 그렇구나. 아이,
그렇지요. 안타까워하는 큰 며느리에게 애써 웃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래, 넌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 요즘 정신이 없어서 동 들여다보지도 못했네. 그러자 큰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아,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저 이번에 사업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사업? 네, 조그맣게 뷰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모자라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죠. 아, 이 애가 지금 내게 돈을 가지러 왔구나라는 걸요. 물론 흔쾌히 줄 수 있었어요. 뭐 얼마나 달라고 하겠어요. 이깟 돈, 건강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남편을 보며 깨닫기도 했고, 자식에게 부모가 뭐든 못 주겠습니까? 하지만 불현듯 남편과의 약속이 생각나더라고요. 절대로 죽기 전에 자식에게 재산 주지 말라고 했던. 제가 잠시 머뭇대자 며느리가 여우같이 눈을 뜨고 그러더군요. 큰 돈은 아니고요. 한 3억 정도면 되거든요. 3억이나? 며느리 입에서 나온 거금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떡 몇백 판을 팔아도 나오지 않을 만큼의 큰 액수였으니까요. 네, 어머니. 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물려주신 건물도 있고 이 집도 있고 아마 현금도 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유산 미리 좀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며느리에게 말했죠. 얘야, 미안하다. 이건 내가 도울 수 없을 것 같다. 네 시아버지와 생전에 한 약속도 있고 3억이란 돈이 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직은 내가 네 아버지와 함께 일군 재산을 쉽게 건들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큰며느리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별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죽은 남편과 새끼손가락까지 걸고 한 약속을 저버릴 순 없었으니까요. 순간 얼굴이 굳었던 첫째 며느리는 곧 인상을 풀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푹 쉬세요. 마음부터 추스르시는 게 먼저죠.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그리 받아들여주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더군요. 이해해주니 고맙다. 또 올게요, 어머니. 식사 챙기시고 푹 쉬세요. 기분 상하지 않고 돌아가는 며느리가 어찌나 고맙던지 나중에라도 꼭 뭔가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죠. 첫째 며느리가 또 절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서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웬일이야? 큰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아 끌며 소파에 앉히더군요. 그리고는 하얀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어머니, 제주도 여행권이에요. 호텔까지 모두 예약했으니까 저랑 여행 가요. 여행? 네네. 저랑 어머니랑 둘이만 여행 간 적 없잖아요. 갑자기 이건 왜... 그러자 큰며느리가 곱게 눈을 접으며 웃더군요. 저번에 어머니랑 대화하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래서 어머니 기분 전환 시켜드리려고요. 내일인데 같이 가세요. 네?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과 사별한 지 채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여행이라니.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웃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죠. 어머니, 저랑 가요. 네? 네? 그러나 큰 며느리의 마음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허락했죠. 그래, 그러자꾸나. 그렇게 3일 후 주말에 함께 여행 가기로 하고 큰 며느리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참
그날 제가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며느리가 찾아온 거였어요. 늘 묵묵하고 말이 없는 둘째가 왔길래 전 또 반갑게 맞았죠. 그래 아가. 어머니 하며 들어오는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어머니 잘 계시나 보러 왔어요. 그리 살가운 아이도 아니고 말도 없는 아이가 집에 찾아와 멀뚱히 앉아있더군요. 뭐 마실 거라도 줄까? 아니요. 어머니 할 거 하세요. 하면서요. 저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된 제가 걱정되어 온 것 같은데 돌려보내기도 뭐했죠. 전 둘째 며느리와 함께 식사도 하고 TV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는 그날 절 가만히 바라보고 쳐다보고 뭔가 관찰하는 것 같다가 밤늦게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어머니. 그래, 종종 놀러 와. 네, 근데 어머니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망설이더군요. 그래. 뭐 할 말 있니? 둘째 며느리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다른 건 아니고요. 형님이요. 형님? 첫째 말이니? 네, 형님 좀 조심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하다가 큰 며느리가 얼마 전에 제게 돈을 빌리러 왔던 게 생각나더군요. 이 속 깊은 애가 그걸 어찌 알게 되어 걱정돼서 온 거구나. 그제야 둘째가 왜 와서 하루 종일 제 곁에 붙어 있었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무슨 소린지 알겠다. 걱정하지 마라. 고맙다. 아신다고요? 응, 그래 알아. 아, 그럼 다행이고요. 그럼 저 걱정 안 하고 갈게요. 그래, 싱겁긴. 그렇게 둘째가 집으로 돌아갔고 전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잠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어요. 큰 며느리와 함께 제주도로 가기로 한 날이었죠. 곱게 차려입은 큰애가 절 데리러 집 앞까지 왔더라고요. 그렇게 전 큰 며느리와 제주도 여행을 했어요. 물론 마음 한쪽이 무척 무겁고 불편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웃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죠.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에서였습니다. 이틀간의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큰 며느리는 아쉽다며 집에서 함께 잠을 자겠다고 하더군요. 혼자 있을 큰아들과 손주들이 걱정되었지만 며느리의 마음이 고마워 절대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 피곤해서 곤히 잠들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큰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두 아들내외가 찾아왔더군요. 저는 예고에 없던 방문에 놀라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저를 끌어안더군요. 어머니! 그래. 이 시간에 너희가 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치매라는 게 사실이에요? 큰아들이 묻자 큰 며느리가 눈가를 닦으며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제가 며칠 동안 어머니와 붙어 있으면서 목격한 건데. 치매라니. 전 갑작스런 말에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잇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군요.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일단 치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죠. 확인은 무슨, 우리 와이프가 이미 봤다는데 요양원부터 알아봐야지. 어머니, 저 사실 어머니 찾아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바지에 실례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계셔서 놀라서 확인하려고 제주도를 함께 갔던 건데 역시나.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전 너무도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치매라니. 본인은 자신 치매라는 걸 모른다던데 혹시 그런 건가?
저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멍하게 자식들을 올려다보는데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울고 있고 둘째 내외는 뭔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런 제형 내외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이 일이 뭔 일인가 저도 모르겠고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넋을 놓고 앉아 있는데 큰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러더군요.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건강만 신경 쓰세요. 재산이랑 뭐랑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치매 노인은 심신미약으로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멍해져서 큰아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둘째가 버럭 화를 내며 나서더군요.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치매 노인이라니. 아직 병원에서 판정도 안 났는데. 그리고 형수가 그 소리 한 날 와이프가 직접 와서 거의 한나절을 붙어 있었는데 그런 김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치매가 왔다 갔다 하지. 넌 뭘 한다고 난리야? 두 형제가 저 때문에 싸우고 난리더군요. 저는 정말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둘이 싸우는 소리를 듣기 싫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는 손을 내저으며 애들을 쫓아냈죠. 그냥 다 나가라. 나 지금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자식들을 다 밀어내고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치매 같진 않은 거예요. 전 바지에 실수를 한 적도 없고 하물며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은 적도 없었거든요. 순간 남편이 말했던 꿈이 생각났어요. 여우 새끼들이 내 살점을 다 뜯어먹더라는. 아무래도 큰 며느리의 소행인가 싶었어요. 돈을 내놓지 않으니 그렇게라도 제 재산을 빼앗아가려는 속셈이 분명해 보였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사는 것도 너무 힘겨운데 자식들까지 제 돈을 노린다니.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남편이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으로 향했죠. 그리고 남편의 납골당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나 어쩌면 좋소. 큰 며느리가 나를 치매로 몰아서 재산을 다 빼앗으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자식까지 나한테 이러니 내가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 엉엉 소리내서 우는데 갑자기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더라고요. 갑자기 미친 듯이 졸음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죠. 저는 꿈을 꾸었어요. 남편이 짓겠다던 양평 집터였는데 집이 모두 완성되어 지어져 있더군요. 남편에게 제가 부탁했던 정자도 앞에 예쁘게 지어져 있었고요. 제가 너무 좋아서 신이 나서 뛰어갔더니 남편이 거기서 화투를 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와서 배 돌려. 알았어요. 저는 열심히 패를 돌렸고 접전 끝에 남편에게 맞고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꿈인데도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신이 나서 남편을 약 올리듯 말했죠. 아이고 여보, 이것도 못해요? 내가 이겨버렸네. 어떡해. 소원이라도 하나 들어줘야겠는데. 이 여자가! 버럭 약이 올라 화를 내던 남편이 쩝 입맛을 다시며 제게 묻더군요. 그래, 소원이 뭔데? 전 길게 한숨을 내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당신 따라가게 해줘요. 그러자 남편이 버럭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주 혼쭐 나려고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목소리가 어찌나 무섭던지 저는 등줄이겨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탄하듯 바닥을 쳤습니다. 정말 울분에 못 이겨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죠. 아이고 여보, 난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지.
자식들이 나를 재산 때문에 치매로 몰고 가는데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진짜 난 앞으로 어찌해야 되냐고요. 제가 그리 울부짖자 길길이 날뛰던 남편이 털썩 주저앉아 제 손을 잡더군요. 여보,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아직은 내 옆에 올 때가 아니야. 그럼 어째요? 나 치매라고 자식들한테 모함받으면서 더는 살기 싫은데. 다 묘수가 있지. 남편의 말에 번쩍 눈이 뜨이더군요. 묘수요? 그럼. 그리 말하며 웃는 남편이 제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제가 잠에서 깨어난 건 그때였어요. 눈을 떠 주변을 둘러보니 남편도 정자도 사라지고 제가 아까 울며 지쳐 잠든 남편의 유골함이 앞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남편의 유골함을 쳐다봤죠. 여보, 당신이 알려준 대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그 길로 서울의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해준 의사 선생님을 찾았죠. 잠시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저를 발견하고 뛰어오더군요. 아이고, 형수님 오셨어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낯익었어요. 바로 남편의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그렇게 자주 보고도 이렇게 큰 병원의 의사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저는 놀라 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곧 제가 찾아온 이유를 말했죠. 저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서를 받고 싶어요. 그건 왜요? 쓸 곳이 있어서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간곡히 말하자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죠. 형수님, 그건 너무 쉬워요. 그냥 검사만 하면 되는걸요. 오늘 곧바로 검사하고 제가 손 쓰면 오늘 내로 검사 결과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치매 검사를 마쳤고 설마 진짜 치매라도 걸렸을까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내내 심장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지는 당연히 예상한 바였죠. 전 치매가 아니었고 아주 정신이 건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죠. 전 검사지를 들고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인감도장과 건물계약서가 들려 있었어요. 제가 사무실에 도착해 앉아 있는데 둘째 며느리와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더군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왔다. 여기 앉아라. 전 침착하게 놀란 둘째 아들 내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건물 세 채의 명의를 둘째의 앞에 물려주겠다는 내용에 사인했죠.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간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양평 땅만이 제 앞으로 남은 상태였죠. 어머니, 이걸 왜 갑자기... 둘째네는 갑작스런 제 결정에 무척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꿈속 남편의 말을 다시 상기했죠. 둘째네는 애들이 얕지 않고 착해. 게다가 애들이 강단도 있지. 내가 첫째를 염두에 두고 절대로 유산 주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재산은 우리 둘째에게 다 넘겨. 첫째네 하는 꼴을 보니 이번 일 잘 넘어가도 당신 계속 괴롭힐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떠올리며 저는 며느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날 나보러 집에 와서 할 일 없이 있다간 그날 말이야. 네, 어머니. 그날 혹시 나 치매 걸렸는지 아닌지 확인하러 왔니? 그러자 둘째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이며 몸둘 바를 몰라 하더군요. 저는 둘째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니 솔직하게 말해봐. 그러자 며느리는 그제야 사실을 이실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혹여 상처받으실까봐 조심스러워서 말씀도 못 드리고 저희도 소갈이 많이 했어요. 사실은 형님이 절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니 치매 걸리셨다고.
집에 찾아갔는데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막 우시는데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정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라니. 전조 증상도 없었는데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고 평소 형님 성격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갔던 거예요. 이미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 첫째 며느리가 절 찾아왔던 그날 제가 재산을 내놓지 않자 계략을 짠 거였던 거죠. 둘째 며느리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 어머니가 평소와 너무 다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확신했어요. 형님이 아무래도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요. 근데 또 제주도를 다녀오시고는 어머니가 치매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화가 나서 저도 정말 그랬구나. 그러자 둘째 아들이 불쑥 화를 내며 끼어들더군요. 근데 형도 너무하잖아요. 형수님 말을 믿는 건지 재산이 탐난 건지 사실 먼저 어머니 더 심해지기 전에 재산부터 어떻게 하자고 한 건 형이에요. 저는 씁쓸하고 가슴이 찢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잘 들어. 난 이 재산 첫째네 줄 생각 추호도 없다. 다 너희 물려주고 죽을 거야. 대신 조건이 있다. 첫째네에겐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마라.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무슨 재산을 주세요. 저희 싫어요. 잔말 말고 받아. 나 어차피 죽으면 이 재산 다 자식들 몫이야. 근데 첫째네한테는 한 푼도 주기 싫구나. 이건 내 뜻이기도 하지만 네 아버지 뜻이기도 하다. 그리 말하자 둘째 아들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꿈에 나와서 이 방도를 알려줬다고 하면 믿을 리 없을 테니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 일단 두고 보자. 네 형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째 아드님 부부 오셨어요. 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심신미약 상태라 유산 상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둘째네에게 넘긴 부동산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왔네요. 전화를 받은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꿈속 남편의 말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남편의 꿈속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죠. 우선 내 후배가 있는 병원에 가서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서를 받아. 그게 제일 먼저여야 해. 그리고 곧장 재산을 둘째에게 상속해. 아파트랑 양평 땅은 남겨두고 당신도 살 곳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나면 며칠 후에 첫째네가 들고 일어날 거야. 그럼 그때 치매 진단서 들고 나타나. 그리고 모든 게 남편 말대로 되었습니다. 세상에, 기가 막히더군요. 정말 모든 것이 꿈속 남편의 말한 대로 흘러간다니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기다렸던 바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첫째 며느리의 고성이 들리고 있었어요. 아니, 치매 걸린 노인이 유산 상속한다고 하는데 그걸 덥석 공중해 주시면 어떡해요? 네? 심신미약 상태에 맺어진 계약은 무효 처리돼야 한다고요. 변호사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무실로 들어섰죠. 그리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여기 있었구나? 제가 나타나자 첫째네는 당황한 듯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내가 치매에 걸린 심신미약 상태면 유산 상속이 무효가 된다고? 그러자 첫째 며느리가 울상이 되어 그러더군요. 네, 어머니. 솔직히 너무하세요. 어떻게 치매에 걸리셨다고는 해도 그 많은 재산을 둘째네만 주실 수 있으세요? 저 사업한다고 돈 필요하다 때는 그렇게 매몰차게 딱 자르시더니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어, 그래서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했니? 네? 어머니,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그러나 본데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어머니 저 기억도 못하시고 바지기까지 실례하시는 걸 똑똑히 봤다고요. 딱 잡아떼는 모습이 가증스러웠습니다. 어, 그래? 전 여유롭게 웃으며 병원에서 미리 떼놓은 서류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니? 나 치매가 아닌데. 치매는 네가 걸린 것 같구나. 제가 확인서를 내밀자 첫째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너 날 아주 우습게 본 모양인데? 전 변호사님을 불렀습니다. 저 변호사 양반. 네, 말씀하십시오.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데 며느리가 내 재산 노리고 날 치매로 몰고 간 이 사건 형사처벌 대상입니까? 재산 편취 목적으로 행해진 거짓말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들었니? 사기죄에 해당한단다. 제가 그리 말하자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그제서야 제 앞에 납죽 엎드려 싹싹 빌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전 진짜 엄마가 치매 걸리신 줄 알고 그런 거예요, 네? 엄마! 어머니, 제발요! 그리 싹싹 제 앞에서 비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식을 사기죄로 고소하겠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고요. 난 둘째네 재산 모두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 변함없다. 너희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앞에 다신 나타나지 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니들에겐 국물도 없으니까. 그리 말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사실 한편으론 시원하고 한편으론 속이 쓰리더군요. 꿈에 나타난 남편의 묘책 덕분에 저는 제 재산과 저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고맙고도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의 치매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첫째네는 아직도 한 번씩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싹싹 빌며 울다 가고는 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가끔 제가 마음이 약해질 때면 아직도 남편이 제 꿈에 찾아와요. 그리고 말하죠. 여우 새끼들한테 살 뜯어먹길 생각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 그럼 전 대꾸해요. 그래서 난 당신 곁에 언제 갈 수 있는데요? 그럼 남편이 그러죠. 내가 당신한테 못해준 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눈을 감았어. 그거 다 하고 둘째한테 대신 다 받고 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당신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천천히 와. 늘 저는 베개를 적시며 잠에서 깨어난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또 꿈에 나왔어요. 양평집이었는데 정원이 아주 예쁜 꽃이 피었더라고요. 거길 거닐던 남편이 절 바라보며 환히 웃으며 그러더군요. 이 꽃이 당신을 닮아 아주 예뻐. 봄 가기 전에 한번 보러 와. 그날 저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둘째 며느리의 차를 타고 그날 양평부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양평부지에서 놀라운 것을 보고 맙니다. 언제부터 지었던 건지 다 지어진 새 집이 눈앞에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싶다던 정자도 아주 예쁘게 잘 지어져 있었고요. 눈물이 앞을 막았습니다. 제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을 때였습니다. 막 공사를 마무리하고 집 밖으로 나오던 건축가가 절 보고 아는 체를 하더군요. 사모님 맞으시죠? 네. 절 어떻게 아세요? 돌아가신 사장님이 사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예쁜 여자가 살 집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지어달라고. 정말 사진처럼 고우시네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마음 표현에 서툴던 남편의 진심을
이렇게 죽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꿈에 나타나 방도를 알려준 남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건물은 고사하고 지금쯤 이 양평집도 큰 며느리의 손에 들어가 있을지 모를 일이었죠. 전 아마 치매 노인으로 몰려 어느 요양원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전 남편에게 고마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립고 보고 싶은 만큼 눈물을 다 쏟아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곧장 아파트를 처분하고 양평집으로 들어왔어요. 여긴 옆에 냇가도 있고 앞엔 텃밭도 있고 이웃 주민들도 재미있어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절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저희 둘째네도 있고요. 남편이 날 위해 지어준 집에서 이렇게 한평생 남편의 마음을 느끼면서 살다가 남편의 곁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순간과 행복이 남편이 절 위해 마련해준 선물이겠죠.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당신이 나한테 못해줬던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당신 곁으로 갈 테니까. 고마워요.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해요. 나이 들어 주책인가요? 좀 부끄러워서 서둘러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결혼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TV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막 나가는 시어머니를 만나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말도 못할 생고생을 했었는데요. 남편에게 병적인 집착과 함께 그런 남편과 결혼한 저를 라이벌처럼 생각하며 저희 친정집까지 무시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여러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머리끄덩이까지 잡혀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으실까요? 그러나 그 후 상상치 못한 대반전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해보려 합니다. 모두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해요. 사실 남편은 이기적인 데다 자기밖에 모르던 개념 없는 시어머니 때문에 어릴 적부터 여러 고생을 하며 큰 상처를 받고 자라온 사람입니다. 다행히 자상하고 좋으신 시아버지가 있어 그 불우한 어린 시절을 조금은 견뎌낼 수 있었지만요. 남편의 집은 어린 시절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끼고 소박하게 살며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돈 잘 버는 친구 남편들과 시아버지를 비교하며 구박을 하였고 없는 형편에 시어머니가 사치를 부리느냐 빚을 져 시아버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도 부자 남편과 재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살고 있던 전셋집을 담보로 잡아 무당에게 거금을 주고 구슬하는가 하면 결국에는 다른 남자와 바람까지나 야반도주까지 했다고 해요. 나중에는 바람나 같이 도망간 남자에게 버림을 받아 집으로 돌아와 시아버지에게 싹싹 빌어 받아주긴 했지만 그 후 두 분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받아준 이유도 하나뿐인 아들을 엄마 없이 혼자 크게 두고 싶지 않아서였고요.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정신을 못 차리셨고 술에 빠져 살며 여기저기 싸움을 벌이며 사고를 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그 뒷수습을 하시느냐 경찰서까지 끌려다니시며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남편이 어렸을 적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시아버지가 생전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못 믿어왔는지 본인이 잘못되었을 때 어린 자식이 잘못될까봐 걱정돼 빠듯한 살림에 아끼고 아껴 들어놓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에게 들은 그 후의 시어머니의 행동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슬퍼하기는커녕 시아버지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며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죽었는데도 말이에요.
생명보험금을 받은 그날부터 신이 나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행동에 충격받았던 남편은 아직도 그날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예 생각이 없던 사람은 아니었는지 시아버지 생명보험금으로 서울 몇 군데 집을 사 월세를 받으며 두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셨다고 해요. 그러다 사놓았던 집들이 개발이 들어가고 땅값이 오르면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만져보시게 되었고요. 하지만 제 벌은 남 못 준다고 아주 잠깐이지만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보이던 시어머니는 다시 심한 사치를 부리기 시작하셨고 춤바람이나 강남 제비한테 걸려 많은 재산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 제비는 재산이 없어진 시어머니를 보고 더는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한순간에 종적을 감추었고요. 그제야 다시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는 남은 재산을 다시 제대로 관리하셨다고 해요. 예전만큼은 잘 사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럼 엄마 밑에서 배곰지 않고 산 것만으로도 남편은 다행이라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비한테 당한 후유증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그 후 세상에 믿을 남자는 자식인 아들 하나밖에 없다며 그이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질려서인지 남편은 원래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비혼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계속된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는데 처음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에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와 결혼까지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해요. 저와의 만남을 가볍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엄마 같은 사람이 며느리가 생기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도 돌아가신 시아버지처럼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다가 잘못될까 봐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제가 아니었죠.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정말 너무 사랑하고 있었고 시어머니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저에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자기야, 나랑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럴 수 없어. 절대 안 돼. 우리 엄마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 나랑 결혼하면 수연이 네 인생이 지옥이 될 거야. 수연이 너까지 나처럼 고통받으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자기에 비해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결혼은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란 나보다 더 좋은 남자랑 해. 자기 그 말 진심이야? 자기는 나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이제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자기 마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자기 떠날 일 없어. 자기 엄마가 괴롭히면 나 지지 않고 맞서 싸울 자신 있어. 앞으로는 내가 자기 편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겨내자. 나와 결혼해서 나한테 기대면서 살라고. 내가 자기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수연아, 내가 무슨 복이 많아 너처럼 좋은 여자를 만난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 나도 용기 내볼게. 노력할게. 엄마가 수연이 괴롭히려고 하면 내가 지킬 거야. 이제는 내 소중한 사람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 거야. 꼭 그렇게 할 거라고. 저의 진심이 담긴 프로포즈에 철옹성 같던 남편의 마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그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남편이 걱정하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산다는 한마디에 시어머니 얼굴이 삽시간에 변하더니 똥 씹은 표정이 되어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남편 몰래 연락해 저를 불러냈습니다. 2번 말 안 하겠다. 우리 형진이랑 헤어져라. 나는 너 같은 며느리 못 본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두 사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게 해주면 살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말씀은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제 말에 분을 못 참겠는지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제 뺨을 때리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달려온 남편 덕에 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엄마, 그만하지 못하겠어? 수연이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전화한 거니? 네가 우리 아들 불러낸 거냐고. 네. 형준 씨가 어머니께서 언제 이렇게 나오실지 모른다고 그때가 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연락하라고 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든 당장 달려오겠다고요. 너 인제 보니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영악한 것 같으니라고. 시어머니는 더 악에 바쳤는지 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지만요. 엄마 그만해. 수연이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제발 그만하라고. 나 저거 가만 안 둬. 너 같은 게 감히 우리 아들을 나한테서 훔쳐가려고? 엄마, 이러면 나 엄마 안 본다고 했지? 정말로 이러면 엄마 얼굴 다시는 안 볼 거야. 그 말에 시어머니는 카페 바닥에 철퍼덕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 제 아들 좀 보세요. 남편 일찍 주고 혼자 힘들게 키워놨더니 저 여우 같은 거에 홀려 제 어미가 죽든 말든 나 몰라라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그렇게 한 차례 큰 사건이 있었지만 흔들릴 저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무슨 일이 있든 절대 헤어지지 않기로 저희는 약속했으니까요. 그 이후 저는 남편을 데리고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박서방 많이 못 깨나?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 잘 부탁하고 만약 우리 수연이 울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죽으면 저승에서라도 벌떡 일어나 혼내줄 거라고. 예, 장인어른. 수연이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수연이한테 들었습니다. 저희 집 사정 다 아시면서 이 부족한 사이를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말 마. 수연이한테 들어서 나도 다 아네. 자네 어머니 성격이 강하셔서 자네가 살면서 고생한 거 고생해본 사람이 세상 사는 법도 알고 상대방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사실 나도 자네 어머니 이야기 듣고 걱정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자네를 이렇게 직접 보니 마음이 놓이네. 자네라면 분명 우리 수연이 지키면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박서방 힘내게.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여보, 왜 우리 예쁜 사위 울리고 그래? 하나뿐인 우리 사위 울리면 당신이라 해도 용서 못해. 내가 언제 울렸다고 그래? 그냥 두 사람 행복하게 살라고 그 말밖에 또 안 했다고. 박서방, 그만 울고. 자, 내가 우리 박서방 온다고 소갈비찜 했으니까 한번 먹어봐. 내가 다른 요리는 잘 못해도 소갈비찜 하나는 끝내주게 하거든. 그러면서 엄마가 남편의 숟가락 위에 소갈비찜 한 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해준 소갈비찜 한 점을 삼키던 남편은 훌쩍이다 못해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 박서방 괜찮은 건가? 왜 갈비찜이 입에 안 맞아? 그러면 안 먹어도 돼. 그래, 안 좋은 거면 굳이 먹지 마. 내가 얼른 다른 음식 해다 줄 테니까. 그게 아니고 너무 맛있어서 그럽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군가 해준 음식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릴 적부터 제가 밥이랑 반찬이랑 알아서 해먹고 자라서 이런 사랑받는 느낌은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맛있는 소갈비찜 매일 먹기 위해서라도 수연이한테 정말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아이, 그래. 많이 먹고 힘내게. 그리고 내 마누라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요리 실력이 정말 좋거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그래, 박서방.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해줄 테니까. 저희 부모님을 처음 만나 뵌 후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여기며 많이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께서는 그이에게 집착만 했지 진짜 사랑을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마도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부모에게 받고 싶었던 사랑을 저희 부모님에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각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우리는 얼마 후 결혼 날짜를 잡았고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걱정에 상견례는 따로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친정 부모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예의가 아니라며 상견례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남편이 단도리를 잘한 것인지 상견례 날 시어머니의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내색은 숨길 수 없었지만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낼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마신 겁니다. 결혼을 앞둔 며칠 전 술에 거나하게 취하셔서 벌건 대낮에 저희 회사로 찾아오셔서는 1층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셨던 것입니다. 내년이 뭔데? 우리 아들을 나한테서 훔쳐가! 내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생긴 건 꼭 여우처럼 생겨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홀렸기에 이 도둑년아! 집에 재산이라도 많으면 내가 조금 봐주려고 했더니 웬 시골 촌뜨기에 거지 같은 것들을 제품을 합시고 소개하질 않나. 니년이 도대체 뭐가 볼 게 있다고 우리 귀한 아들을 줘야 하는데? 내 아들은 결혼하지 않고 나랑 평생 같이 살아야 했다고. 우리 형진이는 내 거야. 내 거라고.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욕도 그만하시고요. 저 지금 근무해야 하니까 나중에 저 퇴근하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인연이? 시어머니가 왔는데 잘 보여도 모자랄 판에 감히 뭐라고 찌꺼리는 거야? 그러고는 저희 회사 1층 로비에서 제 머리 끄덩이를 잡으셨습니다. 그것도 회사 사람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요.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이 직장에서 근무하다 말고 저희 회사로 택시를 타고 불이 났게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영업직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들보다 몸이 자유로워 바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아들, 너 같은 거에 절대 못 뺏겨. 못 뺏긴다고.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수연이 놓지 못하겠어? 수연이네 회사에서 이게 무슨 행패냐고? 나! 이게 지금 나한테서 너를 뺏어가려 하는데 내가 가만두게 생겼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 저런 가난뱅이 집안에 장가 못 보내. 못 보낸다고! 그리고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지금 나보다 저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니? 난 네 엄마라고. 그런데 왜 낳아준 내가 아닌 저거 편을 드는 건데? 난 네 엄마라고, 엄마! 그 후 시어머니의 난동은 누군가 신고를 해준 것인지 경찰차가 오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시어머니의 광적인 집착에 저는 소름이 돋고 말았죠. 오후가 되자 회사의 소문이 이미 다 퍼진 것인지 저와 친한 동료들은 저를 말리고 나서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면 고생한다며 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결혼 전이라 본색을 숨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그런 시어머니라면 자식인 제 남편 또한 시어머니처럼 이상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면서요. 저도 남편을 만나며 의문이긴 했습니다. 저런 시어머니한테서 어떻게 지금의 남편처럼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하지만 저는 그와의 결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그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 또한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기에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떠나면 그는 분명 망가져 인생을 포기한 채 폐인처럼 살게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에요. 그 후에도 저희 두 사람이 결혼식장에 들어서기 전까지 시어머니의 폐악질은 계속되었고 남편과 저는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생각에 그런 시어머니 행동을 무시하며 받아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결혼 후 시어머니는 앙심을 품고 저와 남편을 점점 더 못살게 굴며 저희 친정을 더욱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갖은 말썽을 피우셨습니다. 남편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별별 수를 다 쓰신 겁니다. 신혼여행을 간 첫날부터 밤새 전화를 해대지 않나, 아파서 쓰러졌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 일을 틈만 나면 부르질 않나, 나중에는 안 되겠는지 이웃 주민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갑작스럽게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저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 했었고 곁에서 저를 지켜준 남편 덕분에 전 잘 이겨낼 수 있었죠.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보다 더 슬퍼하는 남편을 보며 그게 왠지 저에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돌아가신 저희 아빠를 자신의 친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슬퍼하는 남편을 보니 슬픔조차 나와 함께 해주는 내 편이 있다는 생각에 든든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가 떠나고 시골에서 홀로 지낼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빠가 떠나고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였을 테니까요. 저희 남편이 수시로 친정 엄마에게 연락하며 자주 친정으로 내려가 뵈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쯤 되었을까. 엄마는 홀로 지내는 시골 생활이 많이 적적하셨는지 제가 있는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시골 생활을 하다가 막상 서울살이를 하려 하니 겁을 잡수셨는지 조금 고민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아빠와 추억이 담긴 집을 정리하고 떠나온 것도 마음에 걸려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런 고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두 손을 들어 반색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그러면 장모님 빨리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해. 정말 잘 됐다. 당신도 장모님도 장인어른 떠나고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곁에 살면 서로 의지도 될 테고 나도 장모님 자주 볼 수 있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머니께 우리가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올라오시라고 하자.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니다. 당장 내가 어머니께 전화 드릴게. 걱정하지 말고 올라오시라고. 응, 그러자. 자기야,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의 설득으로 친정엄마는 서울로 올라오시기로 빠르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뭐가 좋은지 저희 친정엄마가 서울로 이사올 날만은 학수고대하며 기다렸고요. 엄마가 서울로 오면 뭘 해드릴지 들떠서는 계획표까지 짰던 사람이니까요. 그이에게 저희 엄마는 이미 친엄마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친엄마에게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저희 친정엄마에게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안 저희 시어머니의 반응은 남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서울로 이사 오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한테 불이 났게 전화해서 한다는 말씀이 정말 웃기고 있어. 서울의 집값이 얼마인지는 알고 네 엄마는 올라온다고 하시는 거니? 총구석에 살아서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울 집값이 얼만데? 네 엄마가 생각 없이 굴면 너라도 나서 말려야 했을 거 아니야. 서울은 너희 엄마처럼 돈 없는 가난뱅이는 못 사는 곳이라고. 제발 본인 투자 좀 하시라고 알려드려라.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서울에 사니 자주 보고 싶으셔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어머니, 서울은 꼭 어떤 사람이 살아야 한다고 정해준 곳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곳이고 서울이 뭐 대수라고요. 다 됐고. 설마 사부인 집 살 때 돈 없다고 우리 아들한테 손 벌리는 건 아니겠지? 만약 우리 형진이한테 돈 달라고 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내가 아주 네 엄마 얼굴을 묵사발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알겠어? 웬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사돈을 맺어서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일이 다 있네. 전화를 끊고 저는 너무 황당한 나머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서럽고 화가 나 눈물이 뚝뚝 흘리며 울고 말았죠. 그런 제 모습에 놀란 남편이 재빨리 곁으로 와 저를 위로했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 엄마가 또 자기 괴롭힌 거야? 도대체 엄마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내가 앞으로는 못하게 할게. 미안해, 정말. 울지 마. 정말이지 할 수만 있다면 엄마랑 인연 끊고 싶다. 저희 엄마가 이사하는데 시어머니 허락이 있어야 서울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논리로 저희 엄마가 서울에 올라와 살면 안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아빠를 떠나보내고 혼자 힘들었을 엄마를 생각하면 하나뿐인 자식으로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희 엄마를 시어머니가 무시하며 비우는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아끼던 하나뿐인 아들을 저에게 빼앗겼다는 생각과 함께 저희 친정집이 시골에 사니 가난한 보잘것없는 집안이라고 여겨 저의 모든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실 때까지 노골적으로 저희 친정을 무시하며 조롱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돈도 없는 친정이니 저희 엄마는 절대로 서울로 올라와 살 수 없을 거라고 장담까지 하면서요. 그 멸시를 당하며 시모에게 한 소리 시원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저는 꾹꾹 참았습니다. 무식한 시어머니를 상대해봤자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했고 그럴 가치가 없다고 여겼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몰랐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엄마와 아빠는 20년 전 노후 준비를 한다면서 사나운 땅이 있었는데 그곳 주변이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오른 곳이었어요. 그 사실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시골 촌구석에 사는 가난뱅이라며 계속 무시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비싸니 절대 올라와 살지 못할 거란 시어머니 말과는 달리 엄마는 서울 용산에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집들이를 한다며 시어머니를 이사한 집으로 저희 부부와 함께 초대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좋은 집에 사니 질투로 눈이 뒤집히신 건지 바로 막말을 해댔습니다. 사실 그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돈이 생기면 살고 싶어 하셨던 꿈에 그리던 곳이었거든요. 얘 며느리야. 네 어머니는 총구석에 살면서 무슨 돈이 나서 이런 으리으리한 집을 산 거니? 혹시 우리 아들 돈 네가 꼼쳐놓은 거로 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부 저희 엄마 돈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러면 가난한 집구석에서 무슨 돈이 있어 이런 집을 사? 나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산 집을. 너희 엄마가 무슨 재주로 산 거냐고? 네 엄마 우리 아들 피 빨아먹으려고 서울로 온 거지? 이 거머리 같은 것들이. 사부인, 아닙니다. 설마 제가 박서방 돈으로 제 집을 샀겠습니까? 엄마, 장모님한테까지 그러면 어떡해? 그게 무슨 예의냐고. 어서 장모님께 사과드려. 왜? 내가 틀린 말 했니? 사부인 내 아들 돈으로 이 집 산 거면 한 푼도 빼놓지 말고 다 뱉어내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 생각하시기에 그이 돈으로 정말 이런 큰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이 월급이 500만 원인데 그 돈으로 어떻게 이런 집을 살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탁드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엄마, 수연이 말이 맞아. 제발 좀 그만 좀 해. 나 정말 엄마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쳤다고.
이 아파트 전부 장모님 돈으로 산 거 맞으니까 제발 이상한 의심 좀 그만하라고. 그게 정말이니?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의 오해를 풀어주겠다며 어떻게 용산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된 것인지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설명하였고, 엄마가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의 태도가 갑작스레 돌변하였습니다. 엄마를 무시하며 원수 보듯 하던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살갑게 굴며 친정엄마에게 잘 보려 애쓰는 것이었어요. 그리곤 굳이 사양하는 엄마를 끌고 다니며 서울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겠다고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날도 저는 시어머니 말에 속아 엄마가 시어머니와 함께 서울 관광을 하고 오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요.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이 엄마 집을 사주기로 하셨다니? 아까도 장모님 만났는데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내가 오늘 살고 싶은 아파트를 잠깐 보여주니까 집이 정말 좋다며 좋아했다니까. 엄마, 그건 그냥 집이 좋다는 거지. 엄마한테 집을 사준다는 말씀이 아니잖아. 엄마 창피하게 정말 이럴 거야? 그전엔 장모님 가난하다고 무시하며 나 곤란하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장모님 재산 많은 것 같으니까 친한 척하면서 아파트 살 돈 뜯어내려고 한 거야? 그래서 한동안 장모님한테 잘해드린 거냐고. 제발 부탁인데 그만 좀 해. 그러나 시어머니는 마음을 고쳐먹을 생각은 없으셨던 건지 저희가 회사에 출근한 평일 저희의 감시망을 피해 친정엄마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는 바로 저한테 전송이 되었고요. 제가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바로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엄마가 저에게 보내준 시어머니의 문자를 보니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사부인, 저 아파트 계약해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으로 돈 가지고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 저 사부인 딸한테 아들 뺏긴 것도 억울한데 보상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파트 좀 사주셔야겠어요.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좋게 말할 때 나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면 제가 아이들 몰래 사부인 집으로 쳐들어갈 테니까. 그 후에 일어날 일은 저도 책임 못 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 말에 따라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이거는 거의 일방적인 통보도 모자라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엄마는 제 남편을 위해 그 정도는 시어머니께 해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이번으로 끝이란 법도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전적으로 보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랐던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즉시 회사에 반차를 쓰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저희 두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시어머니가 있는 부동산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희 친정엄마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몹시 들떠있는 표정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곤 저희와 두 눈이 마주치자 몹시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부른 건 사부인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온 거니? 혹시 사부인이 너희한테 꼰지른 거니? 내가 장모님 보고 가지 말라고 말렸어. 장모님이 여기 올 일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야? 야, 너 누구 자식이야? 누구 아들이냐고? 네 엄마가 늙어서 이제 좀 좋은 집에서 편히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고깝고 아깝니? 왜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키운 아들놈은 저 여우 같은 년이랑 사부인한테 뺏기고 살아야 하는데? 나도 아들놈 뺏겼으면 그만한 대가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말은 바로 해야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게 힘들게 키워놨더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그리고 뭐 당신? 지금 당신이라고 했니? 그래, 당신. 당신이 날 언제 키웠는데? 나 혼자 스스로 컸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언제나 난 혼자였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매일 술이나 먹고 사람들이랑 싸워서 중학교 때부터 어린 자식한테 경찰서나 들락거리게 만들고 나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해준 적 있어? 아니지? 없지? 나 정말 예전부터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어린 자식이 해준 밥 먹으면서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갔어? 그 밥 먹고 배가 불렀냐고!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니, 아직 다 못했어. 아빠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세상 유일하게 내 편이었던 분이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사치에 도박에 결국에는 바람까지 나서 도망가서 아빠 속썩여서 일찍 돌아가시게 만들고 그러고도 뻔뻔하게 한 번도 아빠나 나한테 미안해한 적이 없었지?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내 엄마냐고! 이게 보자 하니까? 됐어. 다 필요 없고 난 오늘부터 당신 아들 안 할 거니까 앞으로 혼자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살아. 오늘부로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어느 엄마가 자식 행복하길 바라지 않고 사사건건 괴롭히면서 자식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장모님한테 아파트 사달라고 손 벌릴 때 나랑 연 끊을 각오 정도는 했었어야지. 그러니 어디 앞으로는 혼자 잘 살아봐.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그 미친 망나니처럼 하고 다니는 행동들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내가 당신 버렸어. 버렸다고. 오냐, 토해봐라 이 나쁜 놈아, 이 배은망덕한 놈. 화가 난 시모는 저한테 했던 것처럼 남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의 중간에 끼어 시모의 두 손목을 턱 잡고 막아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아줌마가 뭔데 내 남편을 건드려요? 뭐라고? 아줌마? 그래, 아줌마. 내가 힘이 없어서 그동안 당신한테 머리끄덩이 잡혀준 줄 알아? 내 사랑하는 사람 엄마라서 그랬어. 그런데 이제 남편이 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보고 자기 엄마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내가 참아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내 남편에게서 당장 떨어지지 못하겠어요? 이 아줌마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시모의 잡고 있던 두 손목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뒹굴며 힘없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우리 남편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내 남편 괴롭혔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확 스토커로 신고해버릴 거야. 신고. 알겠어? 이 지밖에 모르는 정신병자야. 저는 남편의 손을 붙들고 바로 부동산을 나와버렸습니다. 놀라서인지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인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희가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던 시모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고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이 걱정되어 전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기야, 괜찮은 거야? 자기 시어머니랑 연 끄는 거 못하겠는 거면 다시 가서 용서 빌자. 나 자기 위해서면 뭐든지 참고 할 수 있어. 제 말에 남편이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자기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그동안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태어나 누군가 내 편을 이렇게까지 들어주는 게 처음이라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랬어. 엄마한테 따지러 가면서도 이런 나한테 자기가 실망하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내 편 들어주니까 막 세상에 두려울 것 없고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서 나 엄마 버린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놈이라고 해도 할 말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살 것 같아. 엄마한테 벗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나 정말 나쁜 놈이지? 아니야. 정말 잘한 일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하늘나라에 계신 자기 아버님도 잘했다고 하실 거야. 나라도 자기랑 같은 상황이었으면 똑같이 그랬을걸? 당신이 오래 참아준 거지. 나 같았으면 진작 어머니랑 연 끊고 살았을 거라고.
그런 사람은 엄마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 그동안 혼자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두 사람만 행복만 생각하면서 살자. 앞으로도 늘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자기 지켜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언제나 나는 자기 편이니까. 고마워. 고마워, 수연아. 하지만 어머니의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로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한 시어머니한테서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경찰서 형사에게서요. 시어머니가 술을 드시고 사람을 폭행해 고소를 당하셨는데 당장 합의하지 않으면 징역을 살지도 모른다는 전화였던 것이었죠. 그러나 남편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그런 분 저는 모르고요. 징역을 살든 합의를 하든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직접 남편과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하고 받지 않자 지인의 전화를 빌려 수시로 전화하며 밤새도록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저희 두 부부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요. 그 이야기에 남편은 얼마 후 담당 형사에게 연락해 찾아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피해자가 모인 경찰서로 저희 두 부부가 가게 되었어요. 경찰서에 들어서자 저희를 기대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시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까맣게 몰랐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죠. 피해자와 경찰 앞에서 내뱉은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큰 충격에 휩싸인 듯 보였습니다. 전 저의 어머니 합의금 내줄 생각 없으니까 감옥에 집어넣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그 말하려고 온 거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피해자분도 합의하면 고소 취하하시겠다고 하는데요. 고소 취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피해자분 절대로 취하하지 마세요. 저런 사람은 한번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립니다. 지금껏 저희 부부 괴롭힌 거 생각하면 그 합의금 저희가 받아도 모자라니까요. 아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제발 한 번만 도와주거라. 누가 내 엄마야? 내가 저번에 말했지. 당신은 더 이상 내 엄마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 합의할 돈을 왜 나한테 구걸하는데? 합의하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하라고. 설마 그 재산들 다 날려먹었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비록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만큼 잘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생명보험금으로 일군 재산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돈들 다 날려먹었다. 아파트에서도 쫓겨난 지 오래야. 그이가 사업한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다 팔아서 줬는데 사기꾼에게 속아서 다 날려버렸었거든. 알고 보니 저희 친정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했던 때부터 시어머니한테 새로 만나는 남자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젊은 시절 유명한 제비로 여러 여자 인생 망친 인간 쓰레기였다고 합니다. 그 제비놈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시어머니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서도 받아주었고요. 사업을 해 시어머니를 부자로 만들어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제비의 말에 홀랑 넘어가 모든 재산을 날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에게 협박까지 하며 아파트까지 뜯어내려 한 것이고요. 만약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사주었다면 그 후 어떤 요구를 해왔을지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남편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아버지 돌아가신 목숨값으로 받은 돈이라고. 아버지 생명보험금. 그런데 그걸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놈한테 전부 써?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넌 사람도 아니야. 짐승이라고, 짐승.
남편 말에 화들짝 놀라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안 되겠는지 저를 붙들고 사정했습니다. 제발 아가, 이렇게 부탁하마.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그러면 정말로 너희 두 부부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마. 응? 네 시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겨서라도 제발 좀. 아줌마, 지금 이 상황에서 도와달라는 말이 나오세요? 남편 죽어서 받은 보험금을 제비놈한테 날리고 그도 모자라 사람 패서 경찰서 나오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인제 보니 아주 인간 말종이네. 저는 못 도와드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잘못한 죗값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줌마 죗값 아줌마가 알아서 치르시고요. 앞으로 당신 행동은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야 할 거야.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 모자로서의 인연은 진작에 끝났으니까. 형사님, 이 아줌마 잘 처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저지른 죄들 생각하면 무기징역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와 남편은 바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와 남편을 붙잡겠다며 발악을 했고요. 시어머니는 떠나는 남편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난동에 경찰분은 뜯어말리느냐 매우 곤욕스러워 하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러냐고! 이 나쁜 놈아!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아들도 아니라고! 직접 아줌마가 아들 아니라고 말해주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못해 고맙네. 아줌마, 그럼 교도소에서 죗값 치르면서 그 제비놈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그 일로 저희는 시어머니와 정말로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도 잘 알지 못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못해 경찰에게 잡히기 전 야밤에 짐을 싸 그 제비놈과 야반 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비도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다른 여자들한테도 사기를 친 것이 드러나 시어머니와 함께 지명수배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동안 저희가 당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당해도 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현재 친정엄마가 살고 있는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와 엄마 집을 오가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없는 세상은 정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남편은 엄마와 집을 합쳐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물어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엄마도 반대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간절해 보여 조금 안타까웠지만 말이에요. 엄마는 지금 이렇게 딸이랑 가까이 살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자식이 나이가 들면 부모와 어느 정도 떨어져 사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었고 저 또한 엄마와 같이 살게 되면 저희 부부에게 신경 쓰느냐 엄마가 제대로 된 엄마의 인생을 살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었거든요. 앞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가족들 모두 지금처럼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 뭐 따로 있나요? 지금처럼 서로 진심으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살면 그것이 행복이죠. 그러면 이상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